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이야기들은 보통 일상적인 환경에서 시작해 점차 기묘하고 무서운 상황으로 발전하곤 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한 젊은 대학생의 경험을 통해 들려드릴게요. 김민수는 대학 2학년으로 서울에 있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었다. 그는 시험 기간을 맞아 자취방에서 밤늦게까지 공부하곤 했다. 어느 날 밤 민수는 매우 피곤했지만 과제 제출 기한에 맞추기 위해 자정을 넘겨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의 방은 작은 원룸이었고 불을 끄면 언뜻 보기에도 아늑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그날 밤 민수는 어딘가 모르게 기분이 찜찜했다. 늦은 시각 민수는 집중력을 잃고 잠시 휴식을 취하기로 했다. 책상에 엎드려 짧게 눈을 붙였다. 그때쯤 이상한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다음. 민수는 꿈속에서 전화를 받는 소리가 들리는 것처럼 느꼈지만 곧 그것이 꿈이 아님을 깨달았다. 자취방에는 전화벨 소리가 울릴 수 있는 장치가 없었다. 그는 너무 피곤해서 그 소리가 환청이라고 생각하려 했었다. 하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선명하게 들렸다. 민수는 고개를 들고 방을 둘러봤다. 방에 있는 스마트폰은 침묵을 지키고 있었고 노트북도 조용했다. 당황한 민수는 바닥에 깔린 매트를 치우고 방을 이리저리 뒤졌지만 소리의 근원지를 찾을 수 없었다. 결국 그는 방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복도를 살폈다. 복도는 고요했고 아무도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리는 점차 가까워지는 듯했다. 민수는 두려움을 떨며 다시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갔다. 그 순간 소리가 멈췄다. 모든 것이 정상으로 돌아온 듯 보였다. 민수는 의아했지만 공부를 마저 끝내기 위해 다시 책상으로 돌아왔다. 시간이 흘러 새벽 3시가 되자 문득 뒤에서 누군가가 자신을 지켜보고 있다는 느낌이 커졌다. 방의 공기는 무겁고 차가워졌다. 민수는 서서히 고개를 돌려 뒤를 쳐다봤다. 아무도 없었다. 그때 방 한 구석에 놓인 쓰레기통이 흔들렸다. 민수는 숨을 죽인 채 쓰레기통을 응시했다. 그리고 그 안에서 전화기가 따르릉 소리를 멈추지 않으며 울리고 있었다. 놀란 민수는 그 기묘한 전화기를 뽑아들었다. 수화기를 들어올리는 순간 음산한 목소리가 들려왔다. 공부에 집중해야지, 민수야. 전화기를 던진 민수는 공포에 질려 방에서 뛰쳐나갔다. 한참을 복도를 달리며 결국 건물 밖으로 나왔다. 그 후로는 공부할 때 항상 친구들과 함께 했으며 절대로 혼자 있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로 그는 그 자취방을 떠났지만 여전히 그날 밤의 공포는 생생히 기억났다. 이제는 가끔 친구들에게 옛날 이야깃거리로 그날의 일을 털어놓곤 하지만 그때마다 당시의 공포가 다시금 찾아오는 듯한 찝찝한 기분이 남았다. 그리고 가장 찝찝한 건 그 방을 나올 때까지 그 전화기는 쓰레기통 안에서 계속 울리고 있었다는 사실이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밤 평범한 회사원인 민수는 야근을 마치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지하철은 이미 끊긴 시각이라 택시를 잡으려 했지만 밤거리에 택시는 한 대도 없었다. 결국 민수는 집까지 걸어가기로 결심했다. 평소 같으면 사람들로 북적였을 거리지만 오늘 밤은 웬일인지 유난히도 고요했다. 집으로 가는 골목길에 접어들자 이상하게도 뒤에서 누군가 따라오는 듯한 발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민수는 불안한 마음에 고개를 돌려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무 피곤해서 헛것을 봤나 보군. 민수는 자신을 그렇게 다독이며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발자국 소리는 여전히 그의 뒤를 따르고 있었다. 민수는 점점 더 긴장되기 시작했다. 그는 고개를 숙이고 다시 빠른 걸음을 재촉했지만 뒤따라오는 발자국 소리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결국 참다 못한 민수는 골목길 중간에 멈춰서서 소리쳤다. 누구 있어요? 대답은 없었지만 발자국 소리는 사라졌다. 민수는 가만히 숨을 고르며 주위를 둘러보았지만 아무런 이상한 점은 보이지 않았다. 그제야 조금 안심이 든 그는 다시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다. 그는 최대한 빨리 문을 열고 들어가 안전하게 잠글 수 있도록 조심스레 서둘렀다. 집에 도착해 문을 닫고 나니 비로소 긴장이 풀렸다. 민수는 주방에 들어가 물을 한 잔 마시며 겨우 마음을 진정시킬 수 있었다. 그는 거실 소파에 몸을 던지듯 누웠다. 그때 갑자기 핸드폰이 울렸다. 이상한 번호에서 온 문자는 단 한 줄의 메시지를 담고 있었다. 너의 뒤를 보고 있어. 민수는 순간 소름이 끼쳤다. 그는 겁에 질려 주변을 둘러보았지만 집안에는
그 혼자뿐이었다. 으스스함을 떨쳐내기 위해 TV를 켜고 밝은 채널을 틀었다. 그의 뇌리에는 불안감이 떠나지 않았고 이상한 문자를 받은 이후 몇 밤 동안 잠을 제대로 이루지 못했다. 며칠이 흐른 어느 날 밤 민수는 다시 한번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번에는 불길한 예감 때문에 최대한 밝은 거리로만 돌아가기로 했다. 그는 최대한 골목길을 피하고 인적이 드문 길을 걸어가는데 문득 길 건너편에서 누군가 자신을 빤히 쳐다보고 있는 것을 깨달았다. 그것은 그의 눈이 마주치자마자 서서히 미소를 짓기 시작했다. 그 순간 민수는 다시 급히 집으로 뛰어 돌아갔다. 그런 날들이 반복되면서 그는 점점 더 수척해갔고 두려움이 그의 정신을 갉아먹었다. 그는 결국 경찰에 도움을 요청하기로 결정했다. 경찰은 그의 진술을 듣고 순찰을 강화했지만 특별한 이상은 발견되지 않았다. 지쳐가던 민수는 친구와 상의 끝에 집에 CCTV를 설치하기로 했다. 며칠 후 그는 CCTV 화면을 확인하다가 경악할 수밖에 없었다. 자정을 넘긴 시각, 창문 너머로 정체를 알 수 없는 한 인형이 집안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 사람은 분명히 지난번 거리에서 본 그 남자의 모습이었다. 화면 속 남자는 이내 화면을 응시하며 이렇게 말했다. 언제까지 숨어 있을 건가요? 민수는 그날 밤 짐을 챙겨 친구 집으로 몸을 피했다. 그리고 얼마 후 그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사했다. 이제는 새로운 곳에서 더 이상 이상한 발소리나 전화 그리고 그림자가 보이지 않게 되었지만 아직도 가끔씩 그 밤의 그 미소가 떠올라 잠에서 깬다고 한다. 이 이야기는 누군가의 착각이었을 수도 있고 누군가의 악의적 장난이었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수에게 그날 밤의 기억은 여전히 악몽처럼 남아있다. 세 번째 이야기는 내가 고등학생이던 시절에 겪었던 일이다. 그때 나는 서울 외곽에 위치한 작은 마을에 살고 있었다. 그 마을은 오래된 전설과 귀신 이야기가 많아서 어릴 적부터 으스스한 분위기를 풍겼다. 하지만 실제로 귀신을 본 사람은 별로 없었고 나 역시 그런 이야기들은 그냥 흥미로운 소문일 뿐이라고 생각했다. 그해 여름밤은 유난히 더웠다. 더위를 식히기 위해 나는 친구들과 함께 마을 뒷산으로 캠핑을 가기로 했다. 그곳은 자연 그대로의 모습이 잘 보존되어 있었고 정상에 오르면 서울 시내의 야경이 한눈에 들어와 우리는 가끔 그곳에 올라 캠프파이어를 했다. 여름방학이 시작되던 날 서늘한 바람이 불어오는 오후 우리는 캠핑을 떠났다. 우리 일행은 나를 포함해 총 4명이었다. 철수, 민수, 그리고 지영이. 우리는 웃고 떠들며 산을 올라 캠프 자리를 정했다. 텐트를 치고 난 뒤 우리는 모닥불을 피우고 앉아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이야기는 마을의 오래된 전통과 전설에 대한 얘기로 넘어갔다. 철수가 이야기를 꺼냈다. 이 산에는 숲의 여인이라 불리는 귀신이 있다고 해. 밤이 되면 산을 헤매다가 길 잃은 사람들을 홀린대. 그 여인을 봤다는 사람들은 꼭 그날 밤에 사라졌대. 민수는 장난스럽게 웃으며 말했다. 길 잃은 사람 데리고 뭐하게? 내일 되면 같이 산책하기라도 하려는 건가? 우리 웃음을 터뜨렸지만 지영이는 왠지 모르게 심각한 표정을 짓고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입을 뗐다. 사실 말이야, 우리 외삼촌이 그 여인을 봤다는 얘기를 한 적 있어. 외삼촌은 몇 년 전 이 산에 올라갔다가 돌아왔는데 늘 봤던 분이 그날 이후로 이상하게 변하셨어. 얼핏 들었는데 정말 아무 데서나 갑자기 그 여자가 나타났다고 하더라고. 지영의 말에 우리는 순간 숙연해졌다. 캠프파이어의 불빛이 흔들리며 우리의 얼굴을 비췄고 나는 왜인지 모르게 등골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었다. 캠핑에 밤이 깊어가고 우리는 차차 피곤함을 느끼기 시작했다. 간단히 카드를 치고 과자를 나눠 먹은 뒤 우리는 각자의 텐트 안으로 들어가 잠에 들었다. 그런데 새벽녘 무렵 어디선가 이상한 소리가 들려왔다. 살며시 깨어난 나는 가만히 귀를 기울였다. 마치 먼 곳에서 누군가의 낮은 음성이 들려오는 듯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 줄 알았지만 점점 뚜렷해지는 그 음성은 사람의 목소리임이 분명했다. 나는 겁에 질린 나머지 텐트 밖으로 나가지 못했다. 하지만 호기심이 이겨서 조용히 텐트 지퍼를 내리고 살짝 밖을 내다보았다. 숲속 저 멀리 아주 희미하게 하얀 형체가 아른거리는 것이 보였다. 눈을 비비며 다시 보니 그 형체는 점점 더 선명해졌다. 그것은 분명히 사람의 모습이었다. 새하얀 옷을 입은 여인이었다. 나는 깜짝 놀라 텐트 안으로
다시 몸을 숨겼다. 숨죽이며 친구들이 깨길 기다려보았지만 그들 역시 나처럼 두려움에 떨며 쉽게 일어나지 못하는 것 같았다. 그렇게 시간이 흘렀다. 해가 뜨기 시작하자 그 형체가 사라진 것을 볼 수 있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모두 무거운 마음으로 서둘러 짐을 챙겨 하산했다. 아무도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을 먼저 꺼내지 않았다. 그러나 모두가 똑같은 공포를 느꼈음을 눈빛만으로도 알 수 있었다. 마을로 돌아온 뒤 나는 오랫동안 그날 밤의 일을 잊지 못했다. 시간이 흐르고 우리는 다시 일상으로 돌아갔다. 그러나 그 경험은 나에게 신비로운 공포를 남겨주었다. 이제는 마을을 떠나 서울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지내고 있지만 가끔 그 캠프장의 여인이 떠오를 때면 아직도 등에 소름이 돋는다. 그 여인이 누구였으며 왜 나타났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날 밤의 경험은 내 기억 속에서 영원히 잊히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가끔 서울의 복잡한 거리 한가운데서도 문득 그 여인의 눈빛이 떠오를 때면 자신도 모르게 뒤를 돌아보게 된다. 그날 이후로 나는 숲의 여인이 나를 따라오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에 가끔씩 잠을 설쳐야 했다. 이 이야기를 누군가에게 전해주면 언제나 농담이나 허구로 치부되곤 하지만 적어도 나에게는 너무도 생생한 기억이다. 몇 년이 지나도 그날 밤의 한기가 나를 떠나지 않으리란 것을 안다.